자, NPL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높게 낙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금매를 하면 되지? 아니면 경매로 싸게 사면 되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NPL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채권은 싸게 샀지만 권리 금액만큼 높게 낙찰받아서 이제까지 NPL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NPL의 장점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NPL을 투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실제 수익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NPL의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특별히 NPL 투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배당금에 중점을 둔다라는 점에서 경매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막 많이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 어떤 소유와 관계없이 배당금에 중점을 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물건으로 직접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대출 레버리지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같이 실제 모델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장전동 금정산 SK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감정가 10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약 6억 4,640만 원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요. 채권자가 새마을금고, 채무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시세를 봤더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로 봤더니 9억, 8억 이상, 과거에는 11억, 10억에도 거래가 되었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나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도 10억 이상, 어떤 사람은 13억에도 부동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쉽지 않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을 뭔가 지금 소유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NPL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그냥 내가 경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NPL로 접근을 한다.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나는 경매로 입찰한다 하면 보통 전기일과 최저금액 사이의 금액에 입찰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저는 NPL을 이용해서 내가 입찰을 하면 10억에 입찰을 하겠어요. 아니, 첫 감정가가 10억인데 그렇게 높게 입찰을 한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등기부등본의 현황을 봤더니 소유자가 있고요. 그 이후에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많은 채권들이 있는데요. 이 채권의 합을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총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 금액은 11억이 되는데 지금은 6억 4,640만 원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7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된다면 이 채권자는 채권의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다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NPL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매입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1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얼마에? 8억에 매수하겠다. 가만히 두면 7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되고 7억 5천 정도 배당을 받는 반면에 누가 제가 나타나서 8억에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7억 5천의 낙찰보다 8억에 그냥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채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이 채권사라면 이 채권을 팔까요? 안 팔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8억에 내가 매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사에서는 충분히 낙찰된 예상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8억에 팔겠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파시겠어요? 경매보다 높게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경매는 그냥 싸게 사는 건데, 절대값을 싸게 사는 건데 MPL을 통해서는 비싸게 산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경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7억 5천. 충분히 7억 5천 정도면 낙찰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억 5천에 따른 대출 70%,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면 70%의 대출이 나오고요. 5억 2,500 대출이 나오면 나의 자본은 2억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MPL로 내가 입찰을 했다. MPL을 이용해서 입찰을 했다 그러면 채권의 권리 금액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를 쓴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10억에 따른 7억의 대출이 나오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채권을 얼마에 샀어요? 8억에 샀다. 8억에 샀기 때문에 실제 7억이 대출 나온다 그러면 나의 자본은 1억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10억의 잔금을 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7억을 대출받으면 자본금은 1억이면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낙찰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할 거예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보면 11억의 양도를 한다고 봤을 때 과거에는 한 12억 정도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생각에는 11억에도 양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매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장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매도를 하면 70%, 2년 안에 매도를 하면 60%의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있다가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다고 볼게요. 자, 양도차익이 7억 5천에 낙찰받아서 11억에 양도했기 때문에 3억 5천 정도의 양도차익이 나고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8% 구간이고 일반 세율로 봤을 때 38% 구간이고요. 수익은 2억 1,700만 원. 너무 큰 수익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절대값으로 싸게 받았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항상 여러분들도 꿈꾼다, 그렇죠? 자, 2억 2,500을 투자해서 2억 1,700, 2년 만에 약 10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경매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경매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MPL을 통해서 내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10억의 낙찰을 받았고 7억을 대출받았고 실제로는 MPL 매입가가 8억이었기 때문에 나의 자본금은 1억만 들어갔죠. 그리고 10억을 낙찰받아서 11억의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은 1억 맞나요? 그런데 채권의 차익 내가 8억에 샀는데 10억에 받았기 때문에 이 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자,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율은 35%. 그러면 2억 6,500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절대 금액은 실제로 경매가 7억 5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싸다, 그렇죠? MPL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자본금이 경매보다 훨씬 더 작게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수익률로 보면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 수익이 약 100% 정도인데 자본금 1억, 내 돈 1억이 투자가 되었고 수익은 2억 6,500, 250%의 수익을 가져간다. 그냥 경매를 통해서 내가 입찰했을 때는 분명히 싼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나의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에 따른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MPL을 통해서 내가 입찰을 봤을 때는 약 10억에 비싸게 누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럴 거면 그냥 경매를 사지 왜 굳이 경매를 하냐라고 할 정도로 비싸게 낙찰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양도 차익은 1억 거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250%의 수익.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저는 액면가가 10억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채권의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매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11억에 양도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시절에 따라서 10억에 양도한다고 볼게요. 자, 10억에 양도를 한다고 봤을 때 7억 5천에 낙찰받아서 10억의 양도 차익이 2억 5천이 납니다. 하지만 언제 팔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못 판다고요. 언제 팔아야 된다고요? 2년 뒤에 팔 수밖에 없어요. 왜? 단기 세율은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NPL을 통해서 내가 입찰을 했고 낙찰받았다. 10억에 낙찰받아서 10억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다, 그쵸? 실제로 양도 차익이 없어요. 보이는 금액, 채권 금액과 낙찰받은 금액의 차익은 2억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으면 2년 안에 못 팔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NPL로 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오늘 낙찰받아서 바로 당장 내일 팔아도 보이는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나는 충분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장점이 있다, 그렇죠? 경매를 그냥 경매로 싸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NPL을 통해서 누가 봐도 높게 낙찰받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 저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희 수강생과 함께 같이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고 수익이 났던 사례인데요. 양산에 있는 반도 유보라 4차라는 아파트고요. 실제로 저희가 채권을 보면 대형 선망 수협에서 있는 채권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실제 아파트 시세가 약 4억이 넘어가는데도 낙찰이 안 됩니다. 2억 9,800까지 떨어졌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협상을 했죠. 저희가 얼마에 샀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저희 수강생에게 본 채권을 3억 8천에 팔았습니다. 3억 8천에 실제 받을 수 있는 4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3억 8천에 팔았어요. 저희 수강생이 3억 8천에 샀고요. 그러면 경매를 입찰 볼 수 있다, 그쵸? 얼마까지요? 4억 8천까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하고 계산할 때 시세가 약 4억 1천, 4억 2천 정도 하니까 4억 1천에 입찰을 보면 어떻겠냐? 서로의 약속, 계약을 통해서 자, 채권은 3억 8천에 팔았지만 4억 1천에 입찰하는 걸로 저희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이행을 통해 4억 1천에 낙찰 받았습니다. 11명이 들어왔어요. 자, 2등하고 금액을 비교해보면 3억 7,600 2등이 그런데 1등은 4억 1천입니다. 비싸다. 11명이나 입찰이 들어왔는데도 비싸게 낙찰 받았어요. 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럴 거면 경매를 왜 하노? 저럴 거면 그냥 차라리 금매를 사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숨은 NPL을 통해서 샀다라는 그 숨은 뜻은 모른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에게 3억 8천에 채권을 사서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4억 1천에 낙찰받았고요. 그러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가 4억 1천에 배당을 받아서 그만큼 3천만 원 난 차익을 저희가 사후정산을 통해서 다시 보내드렸고요. 자, 4억 1천에 보이는 낙찰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얼마에 샀다고요? 3억 1천에 샀다. 그렇죠? 시세를 봤더니 4억 2천 정도 합니다. 실제 거래가 본 집이에요. 25층 본 집을 4억 2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요? 바로 낙찰 받자마자 바로 약 3개월 만에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세금이 단기 세율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70%의 세금이 나오겠다. 그런데 4억 1천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세는 거의 안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취득세랑 또한 뭐 들어갔던 비용이나 아니면 뭐 인적
공제라든지 이런 비용을 생각해보면 4억 1천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기 때문에 아무런 양도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익은 얼마가 났어요? 실제 채권은 3억 8천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3천만 원이 단기적으로 발생했다. 그쵸?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억 8천에 채권을 사서 4억 천에 매도할 계획이었지만 시세가 그 사이에 올랐어요. 그래서 4억 2천에 단기 3개월 만에 충분히 수익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PL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높게 낙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금매를 하면 되지 아니면 경매로 싸게 사면 되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NPL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채권은 싸게 샀지만 권리 금액만큼 높게 낙찰받아서 대출의 레버리지와 또한 양도소득세의 절감 효과를 마음껏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을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은 채권사를 통해서 먼저 개인이 채권을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개인이 은행에다가 채권을 파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권사에서 저희 N포인트 자산관리 대부를 통해서 론세일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N포인트와 투자자가 경매 낙찰받는 투자자가 사후정산 계약 아니면 채무인수 방식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에? 자, 4억 천에 낙찰받을 거지만 3억 8천에 채권을 매각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는 입찰을 했습니다. 얼마 입찰했어요? 4억 천에. 당당하게 낙찰받았다. 그렇죠? 낙찰을 받았고요. 그 낙찰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면 자산관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액에 의해서 반환한다. 페이백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누가 봐도 높게 낙찰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뒷이면의 NPL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PL을 사는 방법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론세일. 채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거를 론세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론세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 채권 매입 추심업 회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채무인수 방식이 있는데요. 채무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실제 있는 채무를 그대로 가지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데 채무인수 방식은 대출을 안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NPL 채권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채무를 인수받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에 대한 상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질권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인수 방식을 하겠지만 조금 변형된 이런 채무인수 방식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입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낙찰을 매입을 하고 낙찰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를 하면 유동화회사에서 그에 따른 금액에 따른 차익분을 투자자에게 다시 페이백으로 사후정산하는 계약들을 가장 많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대입변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론세일과 유입조건부 사후정산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이용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론세일과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서 많이 계약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론세일은 채권을 할인받아서 어떻게 근저당을 이전하는 방식을 론세일이라고 하는데 사후정산은 근저당 이전 없이 그냥 계약만으로 진행하는 거를 사후정산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채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저당을 완전히 이전해 가는 게 좋아요? 똑같이 할인해 주는데 근저당을 이전해 가는 것과 이전에 가지 않고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을지
자, 채권사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매각을 해야 돼요. 아예 완전히 근저당을 이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잘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채권사에서 진행을 하진 않고요. 유동화 회사라든지 채권 매입 추심을 하는 NPL 대부 회사와는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론세일은 대부 법인만 가능하고요. 사후정산은 개인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NPL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NPL 채권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경매보다 높게 낙찰받는 거지만 이후에 결과는 어땠어요? NPL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모르면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매를 할 거라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통한 NPL 투자를 병행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모르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